실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호남이라는 틀로 묶여서 그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그리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영남과 호남의 차별, 이 세 가지 차별 요소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가 호남 내에서의 일정 소외에 대해서 삼중차별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자체가 전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의 토대 위에서 전국 발전의 어떤 토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때 호남이랑 묶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과 새로운 또 다른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수님께서 전북 발전에 관련된 구체적 청사진은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건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선거의 초반기 하기하고 결국은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을 이재명 후보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관점이 더 중요할 텐데 이런 관점 부분, 광주 전남과 전북을 묶어서 함께 바라보지 않고 광주 전남과 또 다른 전북의 어떤 소외 부분을 따로 보면서 발전 전략을 짜겠다고 공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문제는 우리 전북 지역은 무조건 민주당만 찍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원동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북의 애정을 가지고 뭔 걸 도와주려 노력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죠. 전북은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만금 지역이랄지 뭐 군산 GM이 떠난 자리에 군산 일자리도 좀 직접 챙기시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직접 오셔서 기용시키기도 하시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핵심 내용은 그 내용을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아무리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본인이 걸어야 걸어지는 거지 부모 손잡고 계속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하고 전북을 챙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전북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주면 이걸 해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아이템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건데 솔직히 아쉬움은 있죠. 과거에 뭐 5년 전 또는 7년 전에 어떤 아이템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게 또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이것을 정부의 어젠다에 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예.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업가는요 뭐냐면요 도와주세요 그냥. 네. 무조건 도와주세요. 근데 똑똑한 사업가는요 제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게 현명한 사업거든요. 우리 전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연히 도와주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도 주고 인력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새만금의 발전 방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죠. 근데 그 논쟁이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의 해수욕통을 해야 된다.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논쟁부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더 추가로 까는 게 필요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논쟁도 여전히 있는 건데 이걸 좀 회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난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시면 새만금의 해법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민 전체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고서 확정 짓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좀 충분히 새만금의 현안에 대해서 학습을 준비를 하셨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 과정 중 하나가 결국은 새만금 내부의 수질 개선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수질 개선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을 그날 참석 패널들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셨고 지금 그 새만금에 새로운 배수관문을 설치해서 거기에 조력발전과 함께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새만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그냥 간척지를 땅을 크게 만들려고 시작한 건데 과거에 일제시대에도 간척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간척사업이 뭐냐면 필요한 만큼 바다를 메꿔서 우리가 활용했던 건데 실제 당시 새만금 처음 시작할 때야 당연히 농경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 농경지가 진행되는 과정이 일정 정도 효용수 자체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우리 전라북도 염원이었으니까 새만금만 만들어지면 전라북도 천지개벽할 것처럼 이렇게 정치권 이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막상 광주를 막아놓고 내부 개발하려다 보니 이게 또 보통 난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어떤 환경의 문제, 산업의 문제, 어떤 사람을 유치할 것인가까지 다 복합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내부 수질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부의 개발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수질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역사회에서 이견들이 있는데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새로운 배수관문을 해수유통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왕 해수유통 확대할 바에는 거기에 조력반지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라북도가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그때 공약으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요청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었죠. 예. 공공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제3 금융중심지를 전주 지정해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산 지역의 현대중공업 재가동. 아마 이 세 가지가 전라북도의 메인 공약으로 후보 측에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4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정부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공약이 있고요. 실제 민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군산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였었죠. 예.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이익 구조를 만들어서 재가동 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해왔던 거고 일정 정도 이제 조만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 제3 금융중심지도 그런 면에서 크게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지지 않으면 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국의 금융중심지를 하는데 영국을 대표한 금융중심지는 어느 도시일까 하면 런던 떠오르잖아요. 예. 미국은 뉴욕 떠오르고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와 오사카가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도 상하이 있고 홍콩 있는데 홍콩은 반환돼서 홍콩이 생긴 거지. 실제는 상하이가 금융중심지인데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를 서울, 부산, 전주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잘못 준비한 게 아니라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제3 금융중심지에 대한 요구가 특히 국민연금 관련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강렬하니 이런 걸 어떻게 좀 그래도 좀 그 전라도민들의 이의와 요구를 담아서 어떤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자산 운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을 전라북도 전주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를 좀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요거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 운용도 좋지만 예. 새로운 모멘텀에 좀 우리가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딱 정해진 돈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흐름들도 있는 거고 아까 원대 교수 말씀하셨던 어떤 탄소 배출권의 거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래 형태가 뭐 게임 아이템 거래가 있는 거니까 거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특화시켜서 이걸 좀 접목시킬까 생각 고민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히 재산금융중심지, 자산운용중심지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매달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전북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줄 테이니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힘들게 고민해서 후보 측과 또는 민주당 정부와 전북이 함께 고민해가면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아마 공공의과대학 같은 경우들은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예. 실제 그런 의지도 분명했고 저희 민주당의 국회에도 분명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범의료계의 반발을 뚫고서 추진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료계에 파업을 하고 그럴 때 의료계가 협상했던 게 코로나가 일정 정도 안정된 시기에 다시 협의한다 이런 정도로 좀 봉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공공의과대학이 전라북도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또는 심지어는 우리 야당까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안정되면 당연히 전라도에 유치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의과대학은 그 시기에는 논의하고 확정 지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전남대 의과대학은 좀 다른 측면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전남만 없답니다. 네, 광주에 네, 있고 전남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요구를 담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공공의료, 국립대학이든 이런 의료원이든 간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떨어져 있다는 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전남대 의대를 하면 우리 전북 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마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한전공과대학처럼 우리도 진짜 끝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선택은 모든 정치인이 본인의 그 결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임 져야 되면 이용호 의원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역대 대선 득표를 한번 우리가 봐봤어요. 예. 가져와 봤더니 지난 우리 19대 대선 때 탄핵 직후였잖아요. 무조건 우리 문재인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득표율이 41.08%였습니다. 그 탄핵의 후회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요, 홍준표 후보가 24.03%였어요. 그런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표가 41%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 18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1대1로 경쟁했는데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48.0%였어요. 저희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보면 48%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대선에서 역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티끌 하나까지 끌어모아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대선을 이길 수 없거든요. 특히 내년 대선을 우리가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상황은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란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국정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정권 재창출이 꼭 필요한 거고, 정권 재창출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 근데 그 전제가 파렴치법, 부정부패 사본, 정치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다 빼놓고는 뭉쳐보자라는 게 후보의 의지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물론 불편한 의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승적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한 분 한 분을 거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거에 저희 전북만 놓고 보다가 전북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국민당에 가셨다가 바른미래당, 민생당 이런 갔던 분들 역시도 대부분이 포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북뿐만 아니라 호남,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들은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실제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시도원들, 단체장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는 실무로 잘 검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요. 결국은 지금 사람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 정부의 정권 재창출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되는 파렴치범을 제약으로는 함께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이렇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당장 급한 게 지방선거인데 예. 역시나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당을 위해서 당을 지켰던 분들이 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와 경쟁했던, 민주당을 비판했던,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지방 정치했던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역시도 아마 유권자와 당원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또 그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어떤 우리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분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예. 함께 하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이제 예, 우리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 이 정치를 하면서 그 순간에 당선을 위해서 당을 옮겨 다니는 것,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것을 앞으로 없애야 된다. 당을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서로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에서 지키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토대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당원을 좀 강화해놨어요. 당원 당규를. 그래서 탈당한 경력이 10년이 있으면 25%의 페널티 감산을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이 좀 일정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걸 왜 우리가 대통합을 얘기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정부 재창출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전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에 과거에 세웠던 원칙을 일부 바꿔가면서라도 이번에 대통합을 모색하는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신 분들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헌신과 당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평가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0% 당선됩니다. 예, 남은 시간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이제 후보의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일부 투영돼서 윤석열 후보에 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미래 권력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시즌2가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선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결국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가 층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비교 우위가 누군가를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100%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보는 거고요. 특히나 국정에 대한 이해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 경제에 대한 이해도,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 능력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90일 동안 토론의 과정이랄지 국민과의 어떤 토론이랄지 이런 스킨십 과정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